안녕하십니까. 태성회계법인의 이경원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쉬운 계정별 회계 해설 재고자산 7편 재고자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좀 두 개로 쪼개졌는데요. 제 블로그의 연재 중에 7번째 내용이고요. 요거를 좀 두 개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재고자산의 일반적인 개요를 설명을 드리고 재고평가 단가 산정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고자산은 정의를 보면 제가 이번에 좀 그 기준서에 있는 내용을 조금 붙여봤는데요.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는 경우 제품하고 상품이 되겠죠. 그리고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 제공품 되겠죠. 그 다음에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 형태의 자산, 원재료, 저장품, 미착품 등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렇게 정의만 보면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유형자산과의 차이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정의는 기준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용할 목적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재고는 판매를 위해서 아니면 뭔가 투입될 이런 거라면 유형자산은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다. 기계장치, 금형 이렇게 사용할 목적인 거죠. 그거를 팔거나 하진 않잖아요. 사용할 목적이다 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일 것이고요. 기준서에 보니까 저도 참 몰랐는데 1년을 초과해야 된다. 유형자산. 그럼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거는 뭐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냐라는 말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모성 어떤 자산? 그러니까 한 6개월마다 한 번씩 교환을 해줘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하거나 비용 처리하라고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이런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은 사용이냐 판매냐 목적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 업종별 재고자산의 종류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같은 맥락일 수 있겠습니다. 금형 판매업, 제조 판매업은 금형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금형은 당연히 재고자산이 되겠죠. 근데 일반적인 금형하면 유형자산이니까 무조건 금형은 유형자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건설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토지, 미완성 주택, 완성주택, 미성공사 이런 것들이 재고자산이 되겠죠. 이걸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거니까 무조건 건물 토지라고 해서 유형자산은 아니다. 또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물이 재고가 아니죠. 임대를 위한 거니까 그거는 유형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형 판매업과 같은 맥락으로 기계장치 제조업은 당연히 기계 및 기계 원재료가 재고자산이 되겠죠. 판매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은 같은 어떤 자산이라 하더라도 업종별로 좀 다리가 있을 수 있다. 회사가 주 영업 목적이라고 하죠. 그 목적에 따라서 재고자산이냐 유형자산이냐 다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고산의 계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항상 좀 강조하는 부분인데 재고산은 수량 곱하기 단가다. 그럼 결국 수량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 단가를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를 구분해서 하면 조금 더 접근하기가 편해지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항상 수량 곱하기 단가라는 걸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량은 이론적으로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속기록법은 수불부로 잘 적용하면 기말재고 수량이 나온다. 이런 의미고요. 실지조사는 재고실사해서 재고 수량을 확인한다, 확정된다의 의미입니다. 사실 이론적인 내용이고요. 보통 수불부가 갖춰져 있는 회사는 이렇게 수불부가를 진행하다가 나중에 실사해서 그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불부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고 실지 재고 조사해서 그걸 수량으로 좀 확정짓는 거가 되죠. 그래서 사실 요거는 이론적인 얘기니까 특별하게 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단가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고 산정 방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네 가지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많이 쓴다? 많이 쓰는 건 사실 총평균법만 많이 쓰죠.
사실 각각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총평균법에는 사실은 연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월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이뭐 두 가지를 뭐 모두 다 총평균법이라고 하는데 회사마다 조금 예, 어떤 회사는 요거를 갖고 이동평균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이동평균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총평균법은 어떤 기초와 매입 금액의 단순 평균 단가를 재고로 쓰는 방법입니다. 이동평균법은 판매 시점에 판매 시점에 해당 평균 단가를 적용하는 방법이고요. 선의선출법은 먼저 산 걸 먼저 판다. 그래서 재고는 나중에 사거나 제조한 게 재고다. 라는 가정하에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왜 이렇게, 그죠? 뭐 유형사항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왜 재고는 뭐 이렇게 단가 설정, 산정 방법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재고는 수많은 재고들이 있기 때문에 단가를 산출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에 의해서 산출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는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단가 산정 방법에 설명하는 거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총평균법, 뭐 연간, 월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사례는 이렇게 기초재고가 있고 1월 달에 매입이 있고 2월 달에도 매입이 있고 1월 중에 판매가 일부 있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균 단가는 총평균법은 뭐 평균하는 방법입니다. 예, 연간 총평도 했을 때 1년치 기초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급을 만드는 작업이죠. 그래서 매입, 여기 매입 수량과 매입 금액이 올 거고요. 판매 30개가 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말 재고가 150개 남겠죠. 그러면 요 재고 금액과 판매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총평균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매입과 기초의 금액을 더한 거를 매입과 기초의 수량으로 나눈 금액, 그것을 단가로 해서 재고 금액과 판매 금액을 정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편한 방식이죠. 예. 그러면 월간으로 총평균법 하는 건 뭐냐? 이거를 그냥 월간으로 쪼개놓은 겁니다. 1월 수불부 1월 1일부터 1월 31일, 2월 수불부 요걸 받아와서 2월 1일부터 2월 28일. 결국 방법은 똑같죠. 1월 매입 금액이 오고 1월 수량이 오고 그러면 요 기초와 매입 금액을 평균해서 판매 단가, 재고 단가로 적용한다. 2월도 마찬가지. 1년으로 하려면 1월 1일자 금액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매입 금액, 판매 금액을 합계를 하고 2월 여기서 이제 2월 28일까지 했으니까 2월 28일 재고 금액을 가져오면 왁구가 맞겠죠. 이렇게 연으로 합산을 해서 연수불분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다만 단가 산정은 월별로 한다. 이게 결국 총평균법. 총평균법은 그 단위를 연으로 할 수도 있고 월로 할 수도 있다. 사실 장단점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저도 사실은 이동평균법을 20년 회계사 생활하면서 딱 한 번 봤는데 판매할 때 평균 단가를 쓰는 겁니다. 이 사례에서는 이 판매하는 시점 뭐죠? 기초재고 매입 금액이 있었겠죠? 요 단가를 쓰는 겁니다. 결국 적용할 단가는 10,000원, 3,000원 나누기 100개, 20개 해서 108개. 이 108개를 이 판매 단가로 쓰는 것이죠. 그래서 기말 단가는 역으로 산정해서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총평균법하고 좀 구분하기 위해서 뭐 순간이동평균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쓰긴 하는데 이렇게 판매할 시점에 단가를 쓴다. 예. 총평균법하고 다르겠죠? 예.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입선출법은 특이한 가정을 합니다. 먼저 산 거, 먼저 제조한 거가 먼저 팔린다. 따라서 기만에 남아있는 건 나중에 산 거, 나중에 만든 거. 여기서 보시면 150개가 남아있죠? 그러면 역으로 갑니다. 150개가 채워지도록 매입 10개, 50개, 20개 합치면 80개죠. 80개. 그리고 나머지 70개는 기초 재고에서. 예. 그러면 금액은 요 매입 금액 합친 거 9,900원. 그 다음에 여기 70개니까 단가 100원이었으니까 기초는 7,000원이 되겠죠. 네, 요렇게 금액을 산정을 해서 나눈다. 그래서 단가를 산정한다. 뭐 일반적으로 선입선출법을 최근 단가를 쓰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경우는 이 재고 수량 자체가 모든 품목별로 매입 수량보다는 많을 때는 당연히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뭐 사실은 매월 매입 단가가 같지는 않으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좀 틀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선입선출법도 이렇게 매입 데이터가 있어야지 역으로 계산하면서 산출할 수 있다. 네. 선입선출법도 사실 전산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딱 한 번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증까지 했는데 맞더라고요. 예, 신기했습니다. 사실 전산상으로 선입선출법을 불가능하다고 좀 알려져 있었는데 그 회사는 좀 선입선출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단가 산정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재고 단가는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방법적인 여러 가지 구분해서 방법적으로 산출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조금 더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사실은 지금도 보셨듯이 수불부가 없으면 사실은 재고 금액이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회계 기준 상으로. 그래서 회계 기준 상으로는 원칙적으로 재고 수불부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재고 수불부가 워낙에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죠. 그래서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 뭐 원재료나 상품은 최근 매입 단가를 곱해서 재고면 산정을 한다든지 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 판가에다가 또 원가율, 뭐 3년 평균 원가율 뭐 이런 것들을 써서 산출하는 방법을 좀 쓰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회사는 제품 구할 때 뭐 관리상 구한 원가? 관리 원가를 좀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제가 물음표를 다 붙였는데 원칙적으로는 좀 원칙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이렇게 많이 쓴다. 좀 감사인하고 좀 잘 얘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